을 불러보겠습니다. 공자의 인사상 속 존재론적 함의 발표를 해주실 심우진 저고요. 그리고 동양철학반 김지현하고 그리고 김성겸하고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철학반 논문 발표자 심우진, 김지현, 김성겸입니다. 저희는 논어를 통해 공자의 인사상이 지닌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함의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가 조금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선진유학은 현실 상황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학적 특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뒤에 나오면은 움직여. 그래서 또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형이상학적 체계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북송호자와 같은 유학자들이 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하기에 이르고 이를 주희가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는 이니 사람에게 내재된 독성이며 이를 발현시켜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공자의 세상이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유학자인 가산 정약용은 주희를 비판하면서 공맹유학으로 돌아가 유학을 다시 읽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한 독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사람 밖에 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실천적인 덕목이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즉 둘의 인에 대한 입장은 그 선천적 내재성과 후천적 외재성을 두고 갈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자신의 사상적 연원을 공맹유학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이 이처럼 내재적 독성이면서 동시에 외재적 덕목으로도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 이제 인간의 존재 원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논어에서 인이 내재적 독성이면서 동시에 외재적 덕목인 그 이중적 구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이중적 구조가 성립되는 공자가 이해하는 인간, 즉 사회적 관계 속의 사람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인간을 존재하게끔 하는 상호 규정의 존재 원리가 바로 인사상의 존재론적 함의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개념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개념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공자라는 사람의 생애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또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학문적 목표를 추구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사기의 공자 세가에 따르면 공자는 노나라 창평현 추읍에서 태어났고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입니다. 공자는 유년 시절을 가난하게 보내며 한때는 창고지기와 같은 일을 했던 때도 있으나 그의 나이 50세가 되는 해에는 대사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13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치적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었지만 끝내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 3년째 되던 해에 죽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까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공자는 촌추시대 말에서 전국시대로 전환될 무렵의 인물입니다. 당시는 주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제후들이 힘을 키우며 서로 경쟁하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관리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사적으로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공자는 그 최초의 사설교육자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한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자, 다시 말해 민간에 흩어져 학문과 예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어의 구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자는 8일편에서 직접적으로 주 나라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고 드러내고 있으며 수리편에서는 그 스스로가 창작한 것이 없고 옛 것을 전달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학문적인 목표는 주나라의 예법과 질서를 복원하는 일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는 단순히 한 학파의 학설만을 암송하는 학자를 양성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목표는 옛 청년들을 존중하여 그 질서를 따르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그 질서를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혼란한 사회 질서를 평안하게 할 인재 양성이 그의 구체적인 학문적 목표일 것이며 옛 성현들로부터 전해진 예법의 근거와 이를 따르는 방법에 관해 서술이 공자의 사상이 담고 있는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생애를 간단히 언급하고 그 시대 배경 속에서 공자가 어떤 학문적 목표를 가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자의 사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논어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공자 스스로가 쓴 것이 아니라 공자 사후에 그 제자들이 엮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 수리부작, 신의보고라는 공자의 학문적 태도를 잘 계승한 책입니다. 그 편찬과 전승의 과정이 명료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논어가 유학의 가장 오래된 텍스트 중 하나이며 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후대 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주석서와 해설서를 내놓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논어가 갖는 의의는 공맹 유학 이후에 전개된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논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며 이는 공자의 사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신빙성 또한 어느 정도는 방증할 것입니다. 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공자가 처음 쓴 것이 아니며 특히 시경, 서경, 역경에 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공자 이전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을 논어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유학에서 사용하는 인 개념을 공자가 처음으로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논어는 단지 인에 관한 설명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자가 인에 대해 통일된 정의나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유학자들은 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거듭해왔고 이것이 주위의 인설에서 인을 마음에 덕이자 사랑의 이치로 규정하기에 이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와 도가의 개념들이 차용되고 이에 대해 공자의 유학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신유학의 성리는 불교에 의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하여서 유학이 본래 가지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내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함의를 공자의 말씀을 옮긴 논어라는 텍스트에서 찾는 것은 유학의 독립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공자의 사상은 옛 성현들의 질서와 근거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르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논어에서는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적인 덕목으로서의 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덕성으로서의 인을 근거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내재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외재적인 규범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논어의 어떤 구절에서 인을 내재적 덕성 또는 외재적 덕목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인의 이중적인 형식을 밝히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자는 논어에서 인을 정말 많이 언급했지만 인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를 내재적 덕성으로서의 인과 외재적 덕성으로 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인은 이 둘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재적 덕성이란 하늘이 부여한 고유하고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에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의 의미를 활용하여 선천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덕 역시 논어에서 공자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여 선천성과 보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덕성을 선천적이고 보편적으로 내재된 성품이라는 뜻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이 사람의 덕성이라는 것은 곧 인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공유하는 보편적 성품으로 보는 것이죠. 내재적 덕성으로서의 인을 보여주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간다는 극기복례와 세상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간다는 귀인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예를 어찌하며 악은 어찌하리 라는 공자의 말에서 우리는 인이 예의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인은 본질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고 예는 그 물을 담는 컵, 형식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물을 컵에 담아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인을 통해서 그 가치를 부여받고 이는 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한 얘는 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행위로 극기복례란 결국 스스러운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고 다시 그 규범인 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는 얘의 본바탕인 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본디 그것이 내 안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인하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와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를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에 따라 전자에 좀 더 가까움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외재적 덕목이란 우리의 밖의 보편적인 성품의 항복을 말합니다. 앞서 덕에 대한 설명은 이미 드렸고 뒤에 목자를 따로 붙인 이유는 그 보편적 성품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부르기 위함입니다. 굳이 외재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선천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 즉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보편적 성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이 외재적 덕목이라는 것은 이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진 보편적 규범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재적 덕목으로서의 인을 설명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이 인한지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구절에서는 가장 아끼던 제자인 아내에 대해 아내는 오래 인을 어기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인에 이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에 이르는 것이 단순히 인하고자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즉 후천적 노력의 지속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인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인은 지속적인 실천으로 닿아야 할 목표에 가깝기에 외재적입니다. 즉 인이란 외재적 행위 규범을 잘 실천함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을 가진 인자에 이르는 실천적 덕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덕성으로서의 인과 외재적 덕목으로서의 인은 언뜻 보기에는 상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의 인을 드러내서 실천하는 것과 지속적인 실천으로 인함을 내 안에 정착시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주구조의 성립을 위해 인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에 대한 구절들을 다 살펴본 결과 인은 인간관계,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효제를 이야기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은 효제에 대한 구절입니다. 효와 제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라는 공자의 말에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효는 부모 자녀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은 태도를 의미하며 제는 이웃, 형제, 친구 등 수평적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제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인을 관통하는 내용이며 그 시작은 최초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인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확장하는 것이 공자의 인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인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는 효제를 할 수 있는 내재적 원인이자 효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부모 자녀의 효의 관계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제자인 제야와 공자가 3년상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담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공자가 3년상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란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공자는 이를 근거로 아이도 부모를 사랑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쌍방 애정을 통해 비로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가족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만약 일방적이었다면 가족이라는 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자에게의 사랑은 인간의 개인의 출생부터 모든 인간관계 성립에 이르기까지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를 행하게 하는 이유는 심적 불편함입니다. 공자가 3년은 길다 라고 얘기하던 제야에게
군자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3년을 하지 않고도 네가 편하다면 너는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효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논어에서의 공자의 설명과 맞아떨어지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하여 각각의 관계에 있어 요구되는 사랑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함이며 우리는 모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과 동시에 각 관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최초의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넓혀 나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함의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분 남았죠? 몇 분 남았죠? 저희가 사실은 발표가 많아가지고 30분씩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기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요. 네. 4장에서는 이제 존재론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선 논의에서 인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과 사람을 사랑해야만 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부모 자녀 관계의 효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은 태어나 자랄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인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한 인간은 사람 사이, 즉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자에게서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원리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우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함이 어떻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어 그 최초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위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는 그 단서를 충서에서 찾아봤습니다. 논어에서 증자는 공자의 도를 하나로 꿰는 것에 대해 충서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앞에서 효제가 이제 도를 생겨나게 하는 근본이라고 설명한 그 구절을 고려해서 생각했을 때 효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의 실천 원리가 바로 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자 뿌리가 효제라면 충서는 그 뿌리가 지탱하는 꽃이자 관통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서가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충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충을 다른 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 또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논어에서 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충을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논어에서 비교적 더 명확히 규정되는 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어에서 서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서고자 하는 것으로 남도 서게 해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도 남을 이루게 해준다. 두 구절은 내 마음을 상대에게 미루어 상대를 헤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둘 모두 가까이 자기에게 비추어 보아 남을 이해하는 것, 바로 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공자는 직접 이것이 즉 사람을 사랑함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미루어 상대를 헤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최소한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이미 같은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서가 사람을 사랑함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 상대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은 내가 사람으로서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서는 상대가 나와 같은 인간임을 전제로 하여 상대를 사람으로서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의 실천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랑의 원리이자 충서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충서가 어떻게 인간 존재의 이해와 이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자에 따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충서의 실천은 끊임없이 당위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진심으로 사람으로서 헤아리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자에게서 인간 존재가 사람 사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효가 드러나는 최초의 관계에서도 그랬듯 한 명의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의 이상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있기 위해선 내 밖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하므로 타자를 사람으로서 대하는 서의 실천이 당위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기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하듯 그 사람도 또한 사람이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한쪽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을 때 그렇게 규정한 상대쪽도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규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손님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대할 때 손님이 아무리 상인을 사람으로서 대하고자 하더라도 상인에게 있어 그것은 사람이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인간이 존재자 간의 상호 규정을 통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상호 규정의 존재 원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람으로서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나의 사람으로서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상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존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나아가 어떤 사람으로서 규정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를 아버지로서 대하고 상대가 나를 자녀로서 대하는 관계를 부자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규정되어 그 관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상대를 아버지로서 대하지 않거나 자녀로서 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사람 사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규정이라고 하는 존재 원리 속에 개인들은 언제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에 상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넓게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지만 좁게는 어떤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는 어떤 상황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등의 많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어떤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그 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인이 여러 실천 방식으로 표현되는 이유입니다.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이 어려워지는 데 있다는 공자의 말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수양과 배움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주체의 노력으로 사람을 얼마나 잘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 관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짙고 옅은, 크고 작음이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잘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에서 서로의 존재는 짙어지거나 옅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망에서 자기의 존재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짙게 하고 관계망을 넓히는 것은 그 주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존재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호규정의 존재 원리를 잘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적인 사회가 공자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이며 인사상이 표방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자에게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상호규정의 존재 원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원리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선 자신을 인간으로서 대하는 타자가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서로에 대해 같은 인간 존재라고 규정하고 규정받으며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하면서 이미 그러한 원리 속에 있고 타자를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은 서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곧 최초의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인 효제로부터 이어지는 사람을 사랑함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호규정의 존재 원리라고 표현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인간의 존재론적 원리가 다름 아닌 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이 논어에서 내재적 덕성으로도 외재적 덕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려진 원인이며 그 이중적 구조는 인의 존재론적 의미에서는 상직하여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가 인사상을 통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인자란 그 원리를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 존재를 크고 짙게 만드는 자이며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인간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회입니다. 공자는
주 왕실의 쇠락을 인함, 즉 인간으로서 존재함이 작고 옅어졌기 때문으로 봤고,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자 사상으로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밝힌 인의 존재론적 함의를 통해 현대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덧붙이며 끝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음에도 외로움과 소외감은 현대인의 고질병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쩌면 통신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우리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콘텐츠로서 취향에 맞게 소비하게끔 만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 이에 따라 쉽게 맺고 끊는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쾌락을 줄 수 있으나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옅어지게 만듭니다. 그 폐해는 개인의 소외감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향한 조롱과 혐오,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공자의 인사상 속 존재론적 함의를 통해 보면 이는 인간 존재의 소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비록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몇 분 남았죠? 5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희찬인데요. 궁금한 지점이 이제 있는데 좀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먼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본론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이제 본고의 논의가 자발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이제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따라갔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게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인이라는 게 어떤 타자와의 적극적으로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고려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인간의 존재 원리로서 주어진다는 거는 그건 인간이 자발적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고 이런 덕목이라든지 독점의 발현에 있어서 하나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혹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이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사실 발표에는 없었고요. 아마 논문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 사실은 동양철학반에서 같이 논문을 읽으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좀 이거에 대한 뭔가 좀 쉴드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서 사실 좀 급하게 추가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주체성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처음에는 않았지만, 이제 주자에 따르자면은, 그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에 자기 완성과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논문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양의 방법까지 다루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그러면은 뭐 수양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람이 존재하려면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뭐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한테 그런 것을 뭐 적극적으로 그 행위 주체자에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는 취지에서 급하게 추가를 했는데, 좀 맥락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지. 그리고 보충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주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이 저희가 계속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러면 공자가 말하는 인간은 관계가 아니면 성립을 안 하나?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저희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논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음을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자